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 또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신일진 교수님 오셨고요. 네. 예.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초보 과정을 배웠잖아요. 네. 예. 이번서부터는 뭔가 중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 윗단계 쪽에. 중급 정도. 예, 중급 정도. 중급 정도의 그런 어떤 정보와 지식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경매를 바로 들어갈 때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하셨지만 뭐 사설 경매 사이트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법원 경매를 네. 기본으로 했을 때 그 인터넷에 치면은 왜 대법원 그 법원 경매 사이트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경매에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법. 요거를 좀 한번 알려주시죠. 좋은 물건을 찾는 거는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본인이 잘하는 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잘하는 지역을 찾아서 가는 그 방법이 최고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매 정보에 나온 것들을 다 검색을 해요,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익숙해진 지역이 있어요. 예, 익숙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외를 해버리죠, 아예 처음부터.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또 이제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상가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야 되는 물건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테마형 상가, 우리 흔히 말하면 종합적인 쇼핑몰, 뭐 두타라든가 뭐 밀리오레 이런 것들 관련된 거는 저희들은 아예 하질 않아요. 그걸 아예 배제해놓고 내가 잘하는 지역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좋은 물건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인터넷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네. 그 뭐 사건 번호 나오면서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광역시가 됐든 네. 아니면 어떤 일반 중소도시가 됐든 그거를 전국적으로 막 찾아보지 말고 자기가 잘 아는 지역.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고향이 됐든 네. 아니면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됐든 네. 뭐 자신이 직장인으로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나 뭐 회식하러 갔던 곳,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우량한 물건을 찾을 수 있죠. 그럼 또 그 사이트에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우리가 뭔가 그 팁을 얻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뭐 부가적인 어떤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아, 그럼요.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법원 집행관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정보를 이렇게 취득을 하거든요. 그 집행관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기록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물건 명세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예, 그 물건마다 이렇게 전부 다 감정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경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서 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건과 관련돼서 그 송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송달 내용들도 자세히 보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사이트를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필요한 거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사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되기 2주일 전부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반 사설 정보 같은 경우는 항상 나와 있죠. 경매가 진행되는 순간에서부터 최종 낙찰될 때까지 항상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죠. 네. 자, 일단 경기도로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군포시다 그러면 네. 군포시 사는 지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와 관련된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억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걸 이제 취소해 버리시고요. 넘어가 버리시고 전체로 하시고 전체로 하고. 용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소재지 및 내역, 물건 네. 번호, 용도, 상가, 오피스텔, 근린, 뭐 아파트. 일단 편하게 아파트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시죠. 네. 그럼 아파트를 이렇게 눌렀을 때, 네, 아파트에 대한 쭉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주요 요지사항들 요약된 거 있죠. 예, 예. 네, 이런 것도 잘 읽어보시면 위치라든가 교통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건이 몇 번 진행됐고 주변에서 몇 번 정도에서 낙찰됐고 감정 가격은 몇 %에 낙찰됐고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네. 임금 매각 통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이제 3개월 네 건, 네. 지난 3개월간 한 4건 정도가 매각이 됐는데 평균 감정가는 뭐 예를 들어서 3억 1,800만 원이다. 네. 근데 평균 매각가는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3억 1,300만 원. 네. 그럼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얼마를 써넣어야 될지를. 그렇죠. 근데 요 밑에 네. 이 첨부 서류로 해가지고 이게 현황조사서, 네. 감정평가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현황조사서는 이제 집행관이 현장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뭐, 그리고 주변의 교통시설이 어떤지, 이런 것들 앞에 보시면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는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가격이, 이 정도의 가격이 맞다. 그래서 주변이 어떠한 조건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어떻고, 건축물 내용들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이 사건 상세 조회는 뭔가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걸 어떻게 진행됐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어느 기관에다 채권을 적고 예, 언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됐고, 1차 뭐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 그리고 우표물 발송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네. 우리가 보통 유찰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유찰이 되면 그냥 1회 유찰이 됐든 2회 유찰이 됐든 하는데 여기 평균 유찰 횟수라고 그래가지고 0.8회 뭐 0.8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0.6회. 이거는 뭔가요? 100%의 낙찰된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2차 때, 3차 때 낙찰된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여기서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100% 사이하고 지금 한 세 번째, 두 번째 정도 낙찰된 사이에서가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0.8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제가 봐서는 두 번째 낙찰된 게 하고 100% 낙찰된 거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지하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세 번, 네 번씩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갖고 평균 유찰 횟수를 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크진 않죠. 네. 물건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서 뭔가 우리 임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임장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이게 무슨 용어인가 했는데 네.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임장이란 뭡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현장 가서 조사 분석하는 것을 보고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 조사.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 조사 임장을 갔어요. 네. 임장을 통해서 그 경매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숨어져 있는 장점을 찾아내는 게 또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잘 이해가 안 간 게 아니 현황 파악을 하는 거면은 하는 건데 뭘 또 숨어져 있는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뭐 세부적으로 본다면요. 네.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와서 밟아주는 데가 제일 좋은 거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길이에요, 길. 주택지로 가는데 우범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또 다른 뭐 혐오시설 같은 것들도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장도 단순하게 이제 그 물건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숨어 있는 것들, 뭐 위장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류상에서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탐문조사하는 거, 주변에 뭐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본다든가 부동산 사무실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고 임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톡 집어서 얘기하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금 전에 그 경매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가보니까 층으로 한다면 로얄층이 있다든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요, 저 예전에 그 경매 물건 중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서 그 임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제가 사례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딱 열어봤을 때는 탁 트인 광장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입찰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동네예요.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다시 가보라 그랬어요. 가봤더니 뒤에 이제 방백이 세워져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산이 있는데 그래갖고 출근할 때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방백이 있고 산이 있더라. 그러세요? 다시 가보세요 그랬죠. 그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다시 가서 봤더니 현관 앞에서 딱 쳐다봤더니 앞에 묘가 2개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묘 한 번씩 보고 출근하면 기분이 참 좋겠죠. 네, 그게 현장 임장의 굉장히 중요성이에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래도 장점은 얘기를 하지만 단점에 대한 것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임장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 아까 잠깐 그 위장 임차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위장 임차인이라는 거는 뭔가요? 그렇죠. 가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서류상에서는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소유주인데 B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진짜 존재하는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예,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대항력을 가지고 내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려고 그러면 점유를 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상가 같은 경우도 점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이때는 이제 사업자는 그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해줘요.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그 저당권보다 앞에 있다. 경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했다가 저기 입찰했던 금액 외에 그 보증금을 또 그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 분석을 하는 것도 임장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지금 전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장 임차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거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항력이 있는 그건 아까 뭐에서 이사하고 주민등록 등본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리가 경매 금액을 낙찰된 금액을 통해서 잔금을 지불했을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위장 임차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법적으로나 뭐 확인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지불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위장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면 줘야 돼요. 이길 수 없다는 조건은 증거를 못 찾은 거죠. 이 사람이 역시 무슨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걸 다 해놨다. 네. 거기 살지 않는데 네. 혹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죠. 살지 않으면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증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점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점유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 소유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부예요. 네. 근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가짜로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위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B라는 사람이 부부가 그 주택에 내가 방 한 칸을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 그래서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는 그 사람이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지 그 남편도 거기 살고 있는지 또 확인해 절차를 걸쳐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용대차라고 있어요. 사용대차가 뭐냐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대차 계약을 해놓고 보증금을 냈다라고 이제 가짜로 허위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장하는 임차인들도 있고요. 뭐 형제, 자매, 뭐 하여튼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돈을 준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넘어갔다든가. 네네. 그 증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은행 같은 데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서 그 때문에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임장할 때 주변을 탐문서 조사를 해야 되죠. 부동산 사무실 원래 저기 관리 살던 사무실. 사람이냐? 예, 살던 사람이냐 가족이냐 이런 것들을 주변에 탐문 조사하는 게 많죠. 그럼 탐문조사 한다는 거는 뭐 그 옆집이 됐든 뭐 이런 그렇죠. 이웃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 아, 그럼 이것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임장 그래서 자체가. 예, 임장이라는 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에서는 임장에서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죠. 조금 더 이해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네. 자, 위장 임차인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뭐 예를 들어서, 나 여기 1,000만 원 주고 보증금 내고 네. 들어와서 살고 있어. 네. 근데 어쨌건 이제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권리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그 권리에 예. 포함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미 거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합의를 보든지 뭐 위장임차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소송으로 가는 거고 대부분 권리부 등기상에 날짜들이 많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부부가 처음에 들어와서 전입일자 그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확인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또 부부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경매로 진행되기 전에 둘이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를 이제 해체시켜버리는 상태도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걸 기록을 해요.
법원 집행관이 가서 그걸 확인하거든요. 이제 그 날짜가 너무 상이하잖아요. 그러면 의심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경매 방해죄예요. 위장 임차인이 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된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이제 얘기인가요? 확인돼서 말로써 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사실 경매 잘하는 사람은요, 합의를 잘하는 사람이죠. 상대방과 좋게 이렇게 합의를 봐서 끝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매 잘하는 거고요. 그 외에 그 사람이 완강하게 버틴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한 4억, 5억, 뭐 6억 이런데 그 비용을 갖고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소송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 방해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형사법에 걸리는 거죠.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위장 임차인 같은 어떤 약점 같은 것도 예.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매에 있어서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죠. 네. 8.15 모니터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중급 과정이죠. 중급 과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대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대항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네. 상대방한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대항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 조건을 갖춘 후에 대항력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가려면 지금 이제 설명해드리는 절차까지 가는데요. 대항력 조건은 기본적으로 점유와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라는 것은 실질적인 점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의 부동산 그 지역의 그 장소에 살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공간을 그 사람만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점유가 된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더하기 추가적으로 거기에 등록,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 등록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늦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늦은 것의 다음날 기준.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 요건을 가지고 내가 대항력이 있게끔 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이루어지면은 대항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보통 이제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 계약서라든가 가져가면 동사무소에서 찍어주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상가 같은 거는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세무서로 가서. 뒤에서 계약서상에 뒤에다 도장 찍고 확정일자 날짜를 기록을 해주죠. 그러면 그 대항력을 만약에 갖게 되면 네. 그 후에 발생하는 어떤 채무들에 대해서 네. 어쨌건 가장 앞서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그 보증금 자체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거겠죠? 선순위 임차인이죠. 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다 돌려받겠지만 저당권보다 뒤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 배당 계산을 해갖고 주는 거죠. 그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위장 그 임차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근데 우선순위 위장 임차인이라는 것도 있다고. 네, 그게 제가 선순위 들었어요. 임차인. 아, 그러니까 이 들어간 날짜가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예. 먼저 되어 있는 사람. 아,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내밀면서 나 여기서 이때 계약하고 있었어. 네. 라고 이제 나오는 사람.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거를 기록을 해줘요. 그러면은 법원 그 기록에서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주죠. 그럼 이제 그 금액까지 떨어질 거 계산해서 이제 입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비슷한 용어로 유치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치권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경매 물건 중에서는 이제 유치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특수 물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요새 같은 경우는 특수 물건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원체 이제 관련 사례 판례도 많아서요. 자, 이 유치권은 이거예요. 제가 우리 MC 사회자분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에서 빌려줬잖아요. 근데 돈을 안 돌려주고 있어. 그래 봤더니 BMW가 차가 좋아. 제가 그걸 뺏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건 유치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 물건하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유치권. 제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개인적인 돈거래라 그러면 유치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경매학원이라든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것들이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겼는데 세탁을 해달라고 해서 맡겼더니 그 세탁소 주인이 돈을 줘야
내가 옷을 옷을 돌려주겠다. 예, 그러면 뭐냐면 상호간의 결연관계가 형성이 되죠. 서로 관하여 되게 생긴 채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A와 B라는 것이 A라는 물건과 B라는 채권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세탁소 주인은 그 물건을 자기가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을 담보로 네. 뭐 이게 빌렸다든지, 그러니까 네. 하여튼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때 이제 유치권이 상대에게 생기는 거네요. 아, 그거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저당권이죠. 아, 그럼 저당권. 그건 저당권이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부동산이나 그 외에 유가증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돈 주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같은 유치권의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는 사실 그 돈을 빌려줘서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 그러면 그건 저당권이고요. 대부분 이제 유치권은 이제 시설과 관련돼서 건축물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려면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뭐 직접 건축을 했다든가, 예, 그래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든가, 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뭐. 요거 조금 이제 다른 얘기예요. 좀 달라요? 예.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그 부동산 계약서상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복구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상복구 조항이 해당되어 있을 때는 인테리어를 하시더라도 다 뜯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관하에 생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즉 결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 건축물에 관련돼서 채권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공사대금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벽, 기둥, 지붕이면 건축물이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관하에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유는 불법 점유는 안 돼요.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점유를 한 거는 그건 조폭이죠. 뭐.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원 소유자한테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유치를 하겠다.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되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채권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었는데 돈 갚을 날짜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돈 갚을 날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유치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은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려면 그 부분 먼저 좀 알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이 그 발생한 어떤 케이스면 그냥 그 케이스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권리 그렇습니다. 분석을. 예,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러니까 그 유치권을 활용해서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법이 있다. 아,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활용법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네. 뭔가요, 그게? 그게 이제 진성 유치권이냐, 아니면 가짜 유치권이냐, 진짜 유치권이 형성되는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요. 그것이 가짜 유치권이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은, 일단 유치권을 신고를 해놓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유치권이 들어감으로 해서 5억이 될 수도 있죠. 3억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임장, 예, 임장 조사를 잘해보니까, 야, 이거 유치권이 형성되기 어렵더라.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10억짜리 물건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유치권이 부존재하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추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치권이 발생이 된 상황이라서 네. 지금 여기서 한 10억짜리가 5억짜리로 나왔는데 네. 딱 케이스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유치권 행사하기가 어려운 케이스구나. 그렇죠. 그러면 5억을 싸게 사는 거네요. 5억에 그렇죠. 그냥 바로 그렇죠. 사면. 네네. 그래서 그런 유치권이 걸려 있는 물건도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조사를 해서 권리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지난번 수업 또 방송 때 그 임장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인테리어 비용 말씀하셨는데 네. 임차인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또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유익비를 말고요. 이 건축물을 내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비라는 게 있어요. 뭐 벽이 없어가지고 저거 했는 거를 이 임차인이 벽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갖고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건 필요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서 이제 그 유익비 상환이라는 것도 뭐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유익비 상환이 연결돼 갖고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많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익비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장사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건물 가치가 높아졌다. 이게 사실은 그럼 다 뜯고 나가기 때문에 유익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례를 이렇게 케이스마다 많이 다른데요. 만약에 주택이면 우리나라 주택에서 보일러는 필수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보일러 없으면 겨울에 어떻게 지냈어요? 올겨울처럼. 그러면은 뭐예요? 보일러 공사를 임차인이 했어요. 그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겠죠. 그런데 상가예요. 상가는 보일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 뭐 히터를 설치하든 하겠죠. 그런 경우는 또 인정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케이스마다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예, 유치권이라는 거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는 뭔가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 토지 위에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토지에 농사 짓는 땅에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은행 금융권에서는요 거기에다가 지상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토지 상태, 나대지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토지는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아요. 그럼 이제 그 위에 건축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지상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법정 지상권까지 넘어가려 그러면은요. 담보권 실행이 됐다든가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졌다든가. 네. 그래서 토지든지 건축물이든지 어느 하나가 매각이 돼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 어떤 뭐 사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법정 지상권에는 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그 매매 상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라든가 건축물 둘 중에 하나가 매각된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자동적으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법정 지상권은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 그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을 해갖고 토지나 건축물이 매각이 된 경우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역시 그 법정 지상권이죠. 네. 담보권 실행해갖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때는 기본적으로 그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없다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요.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게 되면은 하락했을 때 받아서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을 법정 지상권에서 지료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의 가치가 높아야 되죠. 그렇죠. 상가 쪽 같으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이 건축물이 오래됐더라도 땅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땅에 대한 그런 어떤 입지에 대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아요. 네.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이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 같은 선수들한테 걸리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받아요. 네. 상관없으니까. 네. 자, 그래 놓고 이제 법정 지상권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 소유권이 넘어간 거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이 됐던 것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이 위에 있는 건축물을 내 거로 갖고 싶어. 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땅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건물 어쨌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든 살든 뭘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가격을 최대로 만들려면은 이 건축물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참 이런 공개적인 데서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또 공중파 아니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분 있으면은 예, 여기 구독 좀 많이 해주면 될 것 같고. 구독자보다 저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토지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데 토지가 우리가 경매를 대부분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토지 경매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요.
이제 거기 있는 임차인들이 쭉 이제 영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가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러면 제가 가서 나 이거 깰 거야. 내가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가서 쓰세요.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건물 주인하고 다툼이 생겨요. 월세도 잘 안 낼 것이고 싸움도 나고 나 나갈 테니까 돌려달라 아니면 경매 신청을 하든가 막 여러 가지 이제 혼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요걸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법정지상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네.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함부로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가장 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채권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낙찰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뭘 하냐면 저기 지료 청구 소송을 해요. 네. 건물주인한테. 지료 청구 소송을 하면은 100% 제가 받을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대로 둘이 쌍방간에 합의해서 계약서 작성하면 안 돼요. 아,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서로 직접 하면 안 된다. 네, 서로 이렇게 해갖고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상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는 선수잖아요. 이 건축물을 내가 갖고 싶거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절차를 진행할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소송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소송으로 해결하면 법원에 가면은 법정이자를 해가지고 뭐 1.5%에서 2% 선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판결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 판결을 가지고 토지에다가 네. 지료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거죠. 아, 명시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본상에. 네네. 그러면 이 토지, 그러니까, 왜냐면 토지 사용료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땅에다가 하는 거지, 건축물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를. 그래서 토지에다가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 청구권이 있다라는 걸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료를 보통 하면은 우리가 그 관습에 의해서 지료에 대한 그 청구에 대한 비용이 1년에 한 번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 지은 것이 1년 만에 수확이 되니까 그 수확에 대해서 주는 것이 1년 기간에 대한 그 관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 달 단위로 받아도 돼요. 월 단위로. 그렇게 해서 나는 월 단위로 받겠습니다라고 해갖고 쓰면은 그게 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계속 흔들었다 보니까 월세를 못 낼 거 아니에요. 지료를. 그러면 2달, 3달 되면 뭐가 생겨요? 그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금액을 못 냈으니까 우리는 법정지역 지료 청구권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요. 그래 놓고 뭘 하죠? 우리 전에 수업에, 우리 방송에 그 얘기 했잖아요. 압류와 관련돼서. 경매 신청. 가압류하고. 가압류하고. 그래서 가압류를 하고, 지료 청구에 대한 그 돈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소하겠죠. 당연히.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는 돈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본합류하고 난 다음에 경매 신청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이제 경매를 낙찰받는다. 그러면 제가 왜 아까 지료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경매 입찰을 싸니까 해볼만 하겠다라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여기에 지료 청구권이 있는 걸 딱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떨어지죠. 그때는 이제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싸게 낙찰받으시고 2개의 소유권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낙찰받을 수는 없으나 네. 기존의 건물주가 자기가 그냥 들어와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돼요. 경매에서는요. 네. 채무자 본인이 들어와서 낙찰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는 할 수가 있죠. 제3자나 인척이나 이렇게 네. 동원해서 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뭐 그렇게 해도 어쨌든 해봐야 똑같은 일 또 당하는 거죠. 소유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고 네. 하여튼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계속 휘말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떨어졌을 때 보통 그럴 경우는 보통 50% 미만으로 다 떨어져요. 보통 뭐 30% 이럴 때 제가 그냥 좀 아까운 마음으로 제가 사줄게 하는 마음으로 입찰 들어가셔서 그 소유권을 하나로 만들면 그의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또 건축 좀 할 줄 아시는 분이면 새로운 건축물로 정리하셔도 새롭게 그러면 훨씬 더 가치가 상승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으로 돈 버는 방법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완전 고급 팁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 설득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뭐 이런 팁 좀 자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수가 되게. 전 국민의 선수와.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토지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땅을 땅이 있어요. 네.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출받은 어떤 그 담보권은 이 땅에만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죠. 이걸 못 갚아서 결국 뺏긴 거예요. 금융권에. 그게 지금 이제 법정치상권하고 그렇죠.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뭐 금융권에서는 토지료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금융권은 할 수 없죠. 금융권은 네. 토지에 대해서 저거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빌려준 그 채권에 대한 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하는 거지. 여기 금융권이 만약 그러려면 소유권을 자기들한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상태, 그러니까 경매 전에 아직 금융권 소유가 돼 있을 때가 압류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이자를 내는 거지 토지를 내는 건 토지를 아니에요.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료를 낸다는 것은 그러한 물건이 네. 이제 다른 제3자에게 낙찰이 됐을 경우 그 제3자가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토지료를 처음에 요청을 할 때 기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해요?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가야죠. 아, 그래서 우리가요, 경매로 진행이 되거나 뭐든 금융에서 돈을 대출을 받든 건 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경매 진행할 때도 감정평가를 받아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를 된 상태에서 그 물건의 가격 어느 정도를 이제 정해지면, 가치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 이자를 이제 하는 거죠. 최대 2%까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토지의 값이 얼만가. 네. 그리고 그것을 그 보통 이렇게 계산법을 해서 그럼 이걸 뭐 네. 임대료로 했을 때는 임대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연간 치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또 월 단위로 받겠다 그러면 12 나누기 12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네, 또 오늘 또 새로운 팁을 하나 얻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수록 뭐 이제 우리 중급 과정이잖아요. 네.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 좀 더 고급 팁들이 나오나요? 이제 지금 가르쳐 법정시상권에서 가르쳐준 거는 완전 고급 팁인데.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고급 팁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중급 과정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경매 말고 또 공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먼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요, 기관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 경매는 법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그 두 가지 차이죠. 그러면 그 공매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경매와 똑같나요?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좀 달라요. 뭐 진행하는 그 날짜라든가 우리가 경매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10%씩 떨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네. 다시 그 1차 유찰이 되면은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예, 유찰되면 가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보통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은 20%, 뭐 경기도는 경기도는 30%. 30%. 예, 예. 근데 이거는 가리지 않고 10%. 10%씩 또 떨어져. 일주일 단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법원 그 관의 물건이면은 어디서 그 관에서 나오는 물건인가요? 그것도 역시 금융권에서 잡은. 그렇죠. 관도 있고 금융권도 있고. 네.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사유재산에서 개인적인 물건들이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물건을 취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네. 업무용으로 취득을 하긴 했는데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매로 이제 날리는 거고요. 그런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 체납이에요. 체납 처분에 의해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공매로 진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그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걸 보고 공매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게 입찰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근데 하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꼭 내가 현장을 가서 입찰을 해야지만 되니까 네네. 너무 낙후돼 있고 너무 보수적이고 정근대적이다 뭐 이런 걸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네. 사실은 법원에서는요, 기간 입찰과 기일 입찰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우편 입찰. 예. 그러니까 기간 입찰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입찰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고 와서 해도 되지만 기일 입찰은 그 날짜에 와가지고 경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일 입찰이 더 낫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사람이 많아지면 심리적으로
야, 이거 내 물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서 가격을 더 써요. 예,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보니까 이 기간 입찰보다는 길 입찰이 더 채무자들한테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공매 참여자들이 많지 않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좀 이제 혜택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우리가 좀 약간 그 경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잖아요. 네. 뭐냐면 그 법원의 경매계 네. 그 직원들 네. 이거 뭐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에 일부 그런 분들이 미리 사전 정보를 준다든가 야 이거 저 경쟁자 없으니까 입찰시켜 뭐 미리 해가지고 가격 떨어뜨린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줘가지고 누군가 특정 세력이나 개인이 그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그런 일, 민사집행법이 2002년도에 생겼는데요. 그 이전에는 민법상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는 이전이에요. 아, 민법으로 2002년 경매를 이전. 진행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 절차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쉽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경매라든가 그런 어떤 사이트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아니면 뭐 하시는 분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법원 직원하고 연결이 돼서 좋은 소스를 알려준다. 소스는 알려줄 수 있죠. 혹은 좋은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 좋은 조건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다 사전 정보를 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봐서 못 믿는 얘기죠. 저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될 자체가 안 돼요. 일단은 경매나 공매는 저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기초 정보를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기초 정보를 다 오픈을 했는데 이 집행관이 이 물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니까 이걸 보니까 이 물건이 정말 괜찮아요. 그랬더니 굳이 내가 경매 물건 맹세서에 기입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굳이 여기 법적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는 있죠. 하지 않은 뭔가 장점이 네, 있다. 장점이 있다. 내가 그건 기록은 안 알려줄 수 했지만.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절차상에서 생기는 것은 네, 어렵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뭐 현혹하거나 이런 거는 일단 아예 믿지 마세요. 우리 주식에서 믿지 우리 마세요. 작전 좀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믿지 않는 게 좋죠. 지금은 그냥 제가 이제 건대 부동산 대학원 나오고 뭐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아요. 아는 분 지금 현재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중앙지법의 집행관이신데 네.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그러려면은요 그 사람 은퇴할 돈까지 주고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걸 했다가는 뭐 네. 너도 나도 알게 되면 이거 신고하면은 바로 신고하면 끌려가는 바로 거예요. 저기죠. 그 공무상에 발생한 정보는요 제3자한테 누설하게 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죠. 그러니까 어쨌건 항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네. 들어오는 정보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소스들을 믿고 그렇죠. 해야지 괜히 그 이러저러한 뭐 네. 사설 이야기들 듣고 따라갔다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사기도 당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행관은요 네. 준공무원이라 그래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준공무원이지 그 기간제 공무원하고 같은 저거를 음. 보시면 되는데 3년간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제 저기 집행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뭐 몇 년간 이제 그 봉사를 한 사람, 그 근무를 한 사람, 그다음에 또 이제 마약 수사관들 관련돼서 경찰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위험한 저기 직종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저기 집행관 제도를 만들어서 그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집행관 3년이면 뭐 집을 3채 5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러지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법원의 무슨 그 경매계 직원이 아니라 사실 집행관한테 모든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새 누가 공무원들 요새 그렇게 일 안 하죠. 그렇죠. 하도 요새 법이 무서워져서. 제가 집행관 그렇게 많이 알아도요, 안 가르쳐줘요. 확실하게 저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요, 딱 안 된다고. 그거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교수님이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공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공매로 인수를 해서 경매로 또 그 진행할 수 있는 매각하는 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일단은 경매 이제 지금 질문이 의도가 약간 빠져나가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경매가 진행되고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같은 물건 가지고. 네, 같은 물건 가지고 또 그래요? 이제 세금 체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담보권 실행이 됐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경매로 진행되고 얘는 세금 체납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누가 저기 낙찰을 둘 다 받았어요? 아, 다른 사람들이 서로. 네네,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선-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럴 때는 잔금을 납부를 먼저 한 사람이 취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매에서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물건인데 내가 봐서 좋은 물건이에요. 네. 근데 공매하고 경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공매는요, 자산관리공사가 소유권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와서 공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는 소유권이 너무 언 상태에서 공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도명령이라든가 인도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금 체납에 의해서 만약에 공매가 진행이 됐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 채무자가. 그럴 경우는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네.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인도명령이라는 것은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이 명도 소송을 다 거친 결과를 다 겪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도를 해줘라. 저기 낙찰자한테 인도를 해주라고 보내주는 것이 인도명령서고요. 명도소송은요, 저 사람한테 나갈 수 있게끔 해갖고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그럼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럼 오래 걸리나요? 네, 8개월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진행을 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그 명도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기간이 가겠죠. 이제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공매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갖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공매로 낙찰 받으면은 가져가세요 하고 넘겨주지만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이랑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 그러니까 그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세금 체납, 그러니까 세무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개인한테. 세금 체납을 한 그 개인한테. 그 사람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경매 절차하고 똑같아요. 뭐 대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낙찰이 됐어요.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했더니 안 팔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다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절차상의 비용이라든가 이게 더 걸리기 때문에 공매를 받아서 경매로 진행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결국 공매로 싸게 받아서 경매로 조금 비싸게 팔겠다라는 생각이 매매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예, 절차가 근데 이제 복잡해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는 그런 면에서 안 좋네요. 그러니까 명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이런 거면은 뭐 모르겠지만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거기에 누군가 임차인이 있거나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이 되잖아요. 아니요, 어쨌든 그것도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다 돌려받아야 되죠.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있어도요, 이 사람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한테 돌려주시오라고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매 물건은 법원 경매보다 오히려 더 뭔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소송을 하는데 시간이 6개월이고 걸리니까. 네. 근데 이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넘겨줘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뭐 비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은데 소유자가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금융기관이면은 예, 그냥 넘겨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으면 세금 체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명도소송까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 공매로 나온 물건의 그 소유자가 네. 기업이냐 아니면 어떤 기관이냐 이런 건 좀 괜찮은 건데 네네. 개인들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 살고 있을 것이다 예, 라는 살고 전제를 있던가 임차인이 있던가. 임차인이 있던가 그리고 그거를 법원에 도움 없이 자기가 이제 그걸 끌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습니다. 걸리고 네. 그리고 이거 그러면 공매를 받을 경우는 네. 역시 공매 신청을 할 때 전체 금액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나요? 입찰 보증금 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어요.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잔금은 이거 역시 한 달 이내에 내는 예, 건가요? 보통 일주일이나 이렇게 빠르네요. 예, 공매는 좀 빨라요. 아, 경매는 보통 한 달 이내잖아요. 한 달, 예. 근데 공매는 일주일 이내. 예, 예. 아,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길게 보면은 45일까지도 이제 되고요. 그 잔금 날짜가 지났다 그래갖고 잔금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잔금 낼 수 있어요. 다음 사람이 낙찰 받았을 때까지는 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마찬가지로 왜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택지 분양을 한다든지 막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보통 보증금이 10%잖아요. 네. 그럼 10%를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았어도 그거를 취소를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예, 있다는. 연장해줘요. 예. 아, 그래요? 네. 무적증으로 된 거,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런 기간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요. 10년 지나면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그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게 내용이 많이 달라요. 계약금을 내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만약에 이제 그 토지공사의 사업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토지공사에서 소송을 걸어버리죠. 예, 그래서 무작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몇 년 이렇게 끌고 갈 수 끌고 있다.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 납부 능력이 없지만 그래 좀 위험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경우, 분들이 있어요. 예, 계약금만 딱 준비해서 찍어놓고 또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도금을 안 내는 거 버티는 거죠.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을 안 내고 버티는 거죠. 중도금을 내면은 계약이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서 진행하는 사람.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말로 그냥 계약금만 날리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네. 계약금을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요. 설계 도면. 이 설계 도면을 만들어 갖고 벌써부터 분양 작업을 시작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제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딱 해서 이거 내가 그럼 1층 내가 통으로 살게. 그럼 그 돈이 들어오면은 보증금, 중도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예, 하여튼 봉이 김선달 식의 그 사업 비즈니스가 여러 군데 있다는 많이 말을 들었는데, 이 부동산 쪽에도 제가 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실이군요. 예. 저는 그게 떠도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네. 또 신탁 공매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네, 신탁 공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캠코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자, 이게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탁회사가 있어요. 예, 우리가 부동산을, 그러니까 A라는 수탁자가 있고 B라는 신탁자가 있어요. 네. 그 신탁자는 저 개인이 될 수 있죠.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내가 관리를 못하고 힘들어. 내가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이 토지를 갖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소유권을 신탁사에다가 대신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신탁사가 그 물건을 받아서 이 신탁사의 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받게 한다든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탁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면은 좀 더 신뢰성은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신탁 공매라고 하죠. 네. 그러면 자, 그걸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네. 그 신탁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두 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그럼요. 얘기인가요? 예, 개인도 가능하죠. 그리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죠. 자기가 지은 부동산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이걸 이제 신탁회사에다 줘요. 네. 그리고 신탁회사가 그것을 자기네가 감정평가를 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럼 그거를 신탁회사는 보증을 해주는 거지. 보증서를 신탁사가 금융은행에다가 이렇게 보증서를 해준다, 주는 거죠? 해달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대출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양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건축물을 분양을 했을 때, 건축물을 짓는 사람, 건축주가, 시행사가 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내가 돈을 뭐 한 1억, 2억을 보증금을 거는데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신탁제도예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이 분양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 신탁회사가 돈을 받는 거죠. 다 자기네 계좌를 통해서. 네, 이 신탁 계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분양 신탁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서 물건이 잘못되고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그 부동산을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관리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진출적인 관리도 있고요. 그냥 소유권과 관련돼서만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탁을 통해서 경매로 나오려 그러면 담보 신탁이나 토지 신탁 같은 경우가 나오고요. 또 이제 분양 신탁, 분양을 해가지고 그 신탁자가 비용을 제대로 지불 못해갖고 부도났다.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그걸 경매로 넘기는 거고, 담보 신탁은 마찬가지죠. 담보 신탁은 뭐냐면 가장 이게 기본 사이클인데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처분하기는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담보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신용이 낮다 보니, 또 불리하게 내가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신탁회사한테다가 제가 신탁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탁회사가 이걸 보고, 이 물건, 그래,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탁사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이자를 그 돈을 이 수탁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이제 이 신탁자가 이제 돈을 이제 은행에다 이자 내고 납부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공매로 넘어가는데 신탁회사가 공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탁 공매가 나올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개인일 경우에는 세금 체납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명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데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은 없는 거예요. 그 많이 없는 편이죠. 그렇지만 또 소유가 살고 있으면 또 이제 어쨌든 간에 명도 소송을 또 해야죠. 거기 누군가 살고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하여튼 점유를 했을 경우가 가장 골치 아픈 경우예요. 제일 골치 아픈 거죠. 내보내야 되니까. 네네. 그 억지로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민사집행법에 절차를 걸쳐서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70년대 이런 데 깡패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네. 옛날에 그렇게 두들겨 패서 내보내고. 예전에 그 신부름센터, 옛날 말하면 신부름센터 의뢰해가지고요, 직기를 전부 다 그냥 다 빼버렸거든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재는 이게 다 위험한 불법이잖아요. 지금은 불법이죠. 지금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내보내는 거죠. 네, 신탁 공매. 이게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여튼 오늘도 또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